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은 계약직인데.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태민이 급히 끼어들며 계약직이 뭘 할 수 있느냐며 물으려고 할 때 조용히 하십시오. 데이비드가 강태민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중국어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빨랐던 중국어를 알아듣고 지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조항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완벽한 번역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변했고 강태민은 얼어붙었으며 오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계약직 신입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통역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26살 한지우는 사무실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사기와 창고 사이 사람들 동선에서 가장 먼 곳이었죠. 책상을 닫고 컴퓨터를 켜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영업팀 부팀장 오윤서예요. 한지우 씨 맞죠? 30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지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 팀은 가족 같아요. 편하게 지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계약직 신입에게 부팀장이 직접 인사를 오다니. 게다가 저렇게 친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우는 오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편했지만 첫날이니까 그냥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윤서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잠깐 올래요? 지우가 오윤서의 자리로 가자 오윤서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영문 서류였죠. 이거 정리 좀 해줄래요? 스캔해서 폴더별로 분류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윤서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결제선 없이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내부 자료니까 따로 보고 안 해도 되고요. 지우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결제선 없이? 회사 규정상 모든 문서는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서요. 지우 씨만 믿어요. 오윤서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보가 울렸죠. 뭐지? 이 쎄한 느낌은? 복사실로 가면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찍히도록 핸드폰으로 서류 첫 장을 사진 찍었어요. 이건 지우의 습관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증거를 남기는 것. 왜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요? 그건 몇 해 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다 없어졌어. 전부 날아갔단 말이야.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전부 잃은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계약서라도 제대로 읽어봤어요? 읽었어. 다들 괜찮다고 했다고. 다들이 누구예요? 증거는요? 녹음은? 문자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믿음만으로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는 파국이었죠. 집도 담보로 잡혔고 빚만 2억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가 짐을 쌌습니다. 지우야,
엄마 미안해. 엄마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떠났습니다. 지우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로요. 그날 이후 지우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증거를 남겨야 해.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해야 해. 아버지의 허술함이 가정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지우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지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빼곡한 계약서였죠. 지우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단가가 이상한데? 이 조항도 좀 뭔가 조작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복사했죠. 다만 한 가지는 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한 부씩 더 복사해서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는 작은 노트에 날짜와 시간, 누가 무슨 지시를 했는지 적었습니다. 오윤서가 결제선 없이라고 한 말도 정확히 기록했죠. 오전 10시쯤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기가 센 인상의 남자였죠. 해외 영업팀 팀장 강태민이었습니다. 강태민은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지우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입이 들어왔다며? 이름이 뭐야? 반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우입니다. 아, 그래. 한지우 씨. 회의실 청소하고 물이랑 커피 준비해놔요. 30분 후에 회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강태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윤서를 힐끗 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역시 뭔가 있어.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책상에 혼자 남아 편의점 김밥을 먹었습니다. 1,000원짜리였죠. 동료들은 335 모여 밖으로 나갔지만 지우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밥을 씹으며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채무상환 독촉. 2천만 원 즉시 납부 요망. 지우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2천만 원. 아버지가 남긴 빚의 극히 일부였죠. 지우의 머릿속에 며칠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주소를 옮겼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법원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채권 추심원과 마주칠까 봐요. 경력 증명서 제출 불필요. 구직 신문에서 그런 곳만 골라 지원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곳이 이 회사였습니다. 오후 내내 지우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같은 계약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있었습니다. 날짜는 같은데 내용이 달랐죠. 누군가 고의로 수정한 거였어요. 지우는 두 버전 모두를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계약서 A, B 버전 발견. 단가 조항 상의. 오윤서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지우 씨 열심히 하네요. 역시 믿고 맡기길 잘했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6시 정각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윤서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부터 더 중요한 일 맡길게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 그건 더 위험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원룸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죠.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꺼놨었거든요.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복사한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꼼꼼하게요. 언젠가 이게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자격증 사본들이 있었죠. 통역사 자격증, 토익 990점, 토플 120점, 프랑스어, 일본어 자격증들. 지우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었어요. 지우는 그 위에 오늘 복사한 서류들을 쌓았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자격증보다 증거가 중요했으니까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죠. 지우는 아버지처럼 허술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증거를 남길 거예요. 그게 지우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덫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그 덫을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말입니다. 첫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오윤서가 또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우 씨, 이것도 부탁해요. 급한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실수할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받아보니 해외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금액이 심상치 않았어요. 억 단위였죠. 그런데 거래처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거든요. 이건 뭐지? 유령 회사인가? 지우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복사를 했죠. 당연히 한 분은 자기 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오전 회사 로비에 외국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손에는 서류 가방과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영어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지만 직원도 영어가 서툴렀어요.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못해요. 외국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사할 서류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왔던 거였죠. 지우는 외국인의 난처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멈춰섰습니다. 실례지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외국인의 얼굴이 밝아졌죠. 아, 영어를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 호텔을 찾고 있는데요. 어느 호텔이신가요? 외국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지도 앱을 열어 길을 안내했어요. 여기서 지하철을 타시면 됩니다. 2호선 강남역에서 내리시고 3번 출구로 나가세요. 거기서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하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친절하시군요. 천만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복사실로 향했죠.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그 외국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로비 한쪽에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사장 홍성훈이었죠. 그는 급히 외국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공항까지 마중 나가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먼저 왔습니다. 그 외국인은 다름 아닌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글로벌 본사 최고운 영책임자였죠. 방금 저 직원은 누구입니까? 데이비드가 복사실로 사라진 지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저 직원이요? 잠깐만요. 홍성훈이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영어로 안내해준 직원 누구야? 한지우 씨요. 해외 영업팀 계약직이요. 계약직이라고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인사 담당이 아니라서. 홍성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지우가 사라진 복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한지우. 이름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윤서의 사무실. 강태민이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한지우가 처리한 서류들 다 확인했어요? 오윤서가 물었습니다. 네. 완벽해요. 저 여자 일은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그래서 더 좋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능력 있는 직원이 알아서 했다고 하면 되니까요. 오윤서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강태민에게 보여줬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이것들 기록 전부 한지우 이름으로 돼 있죠? 당연하죠. IP 주소까지 저 여자 컴퓨터로 나오게 해놨어요. 강태민이 으쓱했습니다. 좋아요. 3개월만 더 하면 끝이에요. 그때 한지우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고 우린 모르쇠 하면 돼요. 근데 정말 저 여자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까요? 계약직이 뭘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사무실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의 원룸. 지우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기록할 게 많았어요. 해외 송금 내역서 수령, 거래처명 의심됨, 유령회사 가능성, 복사본 확보. 지우는 펜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죠. 뭔가 큰일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증거는 여기 다 있으니까. 지우는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과거의 자격증들이 있었지만 이제 지우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우는 몰랐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만났던 그 외국인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억이 곧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함정은 조여오고 있었지만 구원의 손길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가 쌓여 있었고 가방 속에는 복사본들이 가득했죠. 오윤서는 여전히 친절했고 강태민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 긴급 전체 메일이 떴습니다. 본사 COO 데이비드 첸 부사장 5일 후 한국 지사 방문 예정. 전 부서 비상체제 돌입.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본사 임원이 예고 없이 방문한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감사 나오는 거 아냐? 실적 점검이래. 우리 부서 괜찮겠지? 동료들이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윤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겁니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항상 여유롭던 오윤서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굳어 있었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왜 저래? 본사 방문이 그렇게 문제야? 지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윤서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민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지우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지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오윤서가 지우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는 재빨리 서랍을 열었어요. USB 하나를 넣고 서랍을 닫았죠. 강태민은 복사기 근처에서 망을 봤습니다. 빨리요. 누가 올지 몰라요. 알았어요. 오윤서는 지우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몰래 확인해 뒀었거든요. 파일 몇 개를 지우의 폴더에 복사했습니다. 날짜를 과거로 조작하고 지우가 작업한 것처럼 꾸몄어요. 인쇄물은 여기 있어요. 강태민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오윤서는 그걸 지우의 책상 밑 파일함에 밀어 넣었죠. 서명은 흉내냈어요. 지난 3주 동안 지우가 쓴 서류들 분석했으니까 완벽해요. 두 사람은 재빨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오윤서가 마지막으로 지우의 책상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5일 후면 전부 한지우 탓이 되는 거죠. 오후에 지우가 돌아왔을 때 책상은 평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미묘하게요. 지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 위치가 살짝 달랐죠. 파일함도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누가 내 책상을 뒤졌어.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파일 이력을 확인했어요. 점심시간에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때 밖에 있었죠. 누가 내 컴퓨터를 썼어. 지우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침착하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열어보니 해외 송금 내역서들이 가득했죠. 지우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파일 속성을 봤어요. 생성 날짜가 2주 전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파일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조작했구나.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우는 즉시 그 폴더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USB 하나가 있었어요. 지우에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심어놓은 거야. 지우는 그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생각이었죠. 퇴근 직전 오윤서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5일 후에 본사 임원이 오시잖아요. 그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지우 씨가 정리해 놓은 게 많아서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본사에서 해외 계약건들 물어보시면 지우 씨가 담당했다고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단순 정리만 했는데요. 아니에요. 지우 씨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리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담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윤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네, 제가 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는 집에서 USB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경악했어요. 수십억 원대 불법 송금 내역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파일에 지우의 이름이 담당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함정은 완성되고 있었고 지우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죠. 5일 후 자신을 구원할 손길이 그 회의실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증거 파일들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지만 준비는 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책상을 정리하고 서류를 정돈했죠. 오전 10시 회사 로비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표정은 냉철했어요. 뒤따라 본사 직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죠. 지사장 홍성운이 황급히 마중 나갔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의실로 안내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사장 홍성훈, 팀장 강태민, 부팀장 오윤서,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자리했죠. 데이비드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홍성훈이 당황하며 오윤서를 봤습니다. 오윤서가 대답했어요. 그게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고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5일 전에 통보했는데 통역사 하나 못 구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연락한 곳마다 스케줄이 차 있다고. 오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어요. 오윤서는 일부러 통역사를 섭외하지 않았거든요. 왜냐고요? 전문 통역사가 있으면 데이비드가 계약서 한 문장만 집요하게 파도 진짜 뉘앙스가 살아서 들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윤서는 엉터리 영어를 하는 강태민으로 버티려 했던 겁니다. 강태민이 나섰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MBA 과정에서 영어를 많이 써서.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데이비드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기 한국 지사의 해외 계약 실적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거래처와의 송금 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태민이 통역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대로 통역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강태민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이건 회의가 아니라 시간 낭비군요. 냉혹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실은 저희 팀에 해외 계약을 담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오윤서가 문 밖을 가리켰어요. 지우가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한지우라는 직원입니다. 이번 계약 건들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사람이죠. 오윤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불러오십시오. 지우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죠. 지우는 긴장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데이비드가 지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번 해외 계약들을 담당했습니까? 순간 지우는 오윤서를 봤어요. 오윤서가 눈빛으로 압박했죠. 그렇다고 해라는 신호였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저는 지우가 말하려는데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통역은 할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췄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오윤서와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민이 급히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계약직인데. 조용히 하십시오. 데이비드가 강태민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똑바로 봤어요. 데이비드가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리고 영어로 차례차례 물었습니다. 누가 이 거래들을 승인했습니까? 지우의 통역은 동시통역처럼 모든 언어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강태민이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부사장님, 저 여자는 단순 계약직이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강태민은 말을 멈췄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데이비드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이 이 회의의 통역을 맡습니다.
지우는 회의 테이블 옆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펜을 꺼냈죠. 오윤서와 강태민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 지사에서 처리한 해외 송금 내역을 보겠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나간 금액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지우가 통역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오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해외 영업팀에서 처리했습니다. 지우가 통역했죠. 데이비드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거래처 글로벌 트레이딩 컴퍼니는 어떤 회사입니까? 순간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 지우가 며칠 전에 복사했던 의심스러운 거래처였거든요. 오윤서가 답했습니다. 올해 거래해온 업체입니다. 지우가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거짓말이야. 저 회사는 3개월 전에 갑자기 생긴 유령 회사야. 내가 확인했어. 데이비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올해 거래했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입니까? 오윤서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2년 정도. 2년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작년에 설립됐는데요. 데이비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들고 있는 서류가 바로 지우가 복사했던 증거 중 하나였거든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함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우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우는 데이비드의 모든 말을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물 흐르듯 오갔죠. 본사 직원들이 프랑스어로 질문하자 지우는 그것도 막힘없이 옮겼습니다. 홍성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직원이 계약직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데이비드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글로벌 트레이딩 컴퍼니와의 부품 공급 계약입니다. 지우가 통역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30억 원인데 단가가 시장가보다 20% 높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단가가 높습니다. 지우가 통역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지우가 확인했던 견적서에는 일반 제품으로 표기돼 있었거든요. 데이비드가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조항을 가리켰어요. 제대로 번역하십시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종료 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미래 수익 전액을 보상해야 하며 만료 6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자동 갱신 조항이 적용됩니다. 완벽한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덧붙였어요. 이 조항은 계약을 종료하려 해도 남은 기간의 수익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시 말해, 이 계약은 한번 맺으면 빠져나오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오윤서를 봤어요. 이 조항 누가 넣었습니까? 순간 오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상대방이 요구해서. 상대방이요? 하지만 우리가 구매자인데 왜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였습니까? 오윤서가 말문이 막혔어요. 강태민이 거들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라고요? 데이비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요?
홍콩 아시아 퍼시픽 트레이딩과의 계약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조항이 있네요. 지우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까?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오윤서와 강태민이 서로를 봤어요. 둘의 말이 엇갈리기 시작했죠. 오윤서가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검토하셨을 텐데요. 강태민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부팀장님이 먼저 승인하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지난달 회의에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지우를 봤어요. 한지우 씨, 당신이 이 계약서들을 검토했습니까?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단순히 서류를 복사하고 정리만 했습니다. 계약 내용 검토나 승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오윤서 부팀장님과 강태민 팀장님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윤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지우가 모든 걸 처리했어요. 저희는 최종 결제만 했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컴퓨터 기록을 보시면 한지우 계정으로 모든 파일이 작성됐습니다. 오윤서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우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죠. 지우가 노트를 펼쳤어요.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오윤서가 심어놓았던 바로 그 USB였죠. 이 USB는 일주 전 제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둔 적 없는 물건입니다. 안에는 불법 송금 내역이 들어있고 모두 제 이름으로 조작돼 있습니다. 오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건 복사본들입니다. 지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처리한 모든 서류의 복사본입니다. 원본과 비교하시면 누가 조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원본과 복사본이 달랐어요. 누군가 날짜와 내용을 바꿔놓은 게 분명했죠. 이 복사본들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매일매일입니다. 서류를 받을 때마다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수백 장의 사진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오윤서와 강태민을 봤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지우는 정확하게 통역했을 뿐입니다. 추리도 추측도 아니었어요. 그저 계약서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말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정확함이 칼이 되어 거짓말을 베어버린 겁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데이비드가 지우를 봤습니다. 한지우 씨, 이 거래처들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돌려 지우에게 보여줬어요. 거래처 리스트가 떠 있었죠. 이 회사들의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정말 우리와 거래했는지, 계약 조건이 맞는지요. 오윤서가 급히 나섰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정리해서 조용히 하십시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잡았죠. 첫 번째 전화, 싱가포르 글로벌 트레이딩 컴퍼니. 지우가 영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
홍콩 아시아 퍼시픽 트레이딩. 지우가 중국어로 전화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 일본 도쿄 무역 상사. 지우가 일본어로 전화했습니다. 네 번째 전화, 프랑스 파리의 유럽 트레이딩. 지우가 프랑스어로 전화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했어요. 데이비드의 직원이 모든 걸 녹음했죠. 다섯 번째 전화까지 끝났을 때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가짜였어요. 오윤서와 강태민이 만든 유령 회사들이었죠. 데이비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5개 거래처는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하지만 한국지사에서는 이 회사들에게 총 5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50억이요? 홍성훈 지사장이 경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은 결국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을 돌렸어요. 송금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최종 도착지는 명확했습니다. 오윤서와 강태민 명의의 해외 계좌였죠. 이건 강태민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한지우 씨 이름으로 조작했습니다. 한지우 씨가 횡령한 것처럼 만들려고요. 왜 한지우였을까요? 홍성훈이 물었습니다. 오윤서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데이비드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지우 씨 입사 지원서입니다. 누가 채용을 제안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오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한지우 씨를 선택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한지우 씨 신원 조회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조회했죠? 그건 오윤서의 계정이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채무 문제, 추천인 없음, 조직 내 우군 없음. 데이비드가 읽었습니다.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을 골랐군요. 오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입사한 것부터가 함정이었다는 걸요. 데이비드가 지우를 봤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은 언제부터 의심했습니까? 첫날부터였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어요. 부팀장님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계약직 신입에게 부팀장이 직접 챙겨주는 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제선 없는 업무를 맡기는 것도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군요. 네. 아버지가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빚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데이비드를 봤어요. 3개월 전 제가 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로비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이 있었죠. 저였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궁금했죠.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계약직으로 있을까?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전직 국제회의 통역사, 5개 국어구사, 외교부 산하 통역센터 근무 경력. 지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경력을 숨기고 이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가족의 빚, 채권 추심, 경력을 지우고 도피 생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얼마나 꼼꼼한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도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건 단순히 실적 점검이 아닙니다. 오윤서와 강태민의 횡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 같은 인재가 이런 곳에 묻혀 있어선 안 됩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한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홍성훈 지사장이 오윤서와 강태민을 봤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을 부르십시오.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오윤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강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새해 동안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사람들. 하지만 지우는 준비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오윤서와 강태민을 데려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사람의 뒷모습이 회의실 문 밖으로 사라졌죠. 회의실에는 데이비드, 홍성훈, 그리고 지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이제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 뛰어난 경력을 숨겨야 했는지요.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3년 전 일입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친구에게 전 재산을 건넸습니다. 친구의 확실한 정보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저축도 전부요. 빚만 2억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서도 녹음도 문자도요. 그냥 믿으셨던 거예요. 사람을 말입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가셨죠. 저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로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가족도 배신하는데 남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채권 추심이 시작됐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어요. 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름도 바꿀까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숨을 고르며 계속했어요. 통역사 경력이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력서에서, 인터넷에서, 모든 곳에서요. 경력 증명이 필요 없는 계약직만 찾았습니다. 인지도 낮은 회사,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요. 그렇게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이 숨은 건 죄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2억 원의 빚을 진 26살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당신의 양심은 살아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지난 3년간의 계약서, 수정 기록이 떠 있었어요. 당신이 복사하고 정리한 서류들 중에 당신이 몰래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전 베트남 거래처와의 계약서입니다. 단가 조항에 오류가 있었죠. 당신이 그걸 발견하고 조용히 수정했습니다. 8개월 전 태국 공장과의 납품 계약서, 배송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돼 있었는데 당신이 바로잡았습니다. 6개월 전 말레이시아 부품 계약, 환율 적용 방식이 잘못돼 있었는데 당신이 고쳤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수십 건이 더 있었어요. 이 모든 수정 덕분에 회사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틀린 걸 보면 고쳐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정직하게 했어요. 회사를 위해 옳은 일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지우 씨,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도 당신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아봤어야 했고 당신을 정규직으로 대우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홍성훈 지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지사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낡은 시스템 말입니다. 데이비드가 지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걸 바로잡을 때입니다. 지우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아시아 태평양 총괄 통역실장 임명장입니다. 본사 직속이고 연봉은 현재의 5배입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금입니다. 당신이 회사를 위해 막아준 손실액 100억 원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계산했습니다. 지우가 금액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렇게 많이요? 당신이 만든 가치입니다. 정당한 대가예요. 그리고 법무팀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빚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데이비드가 일어서서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본사는 당신 같은 인재를 환영합니다. 지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다시 믿어봐도 됩니다. 천천히 한 사람부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죠. 아버지의 빚도, 어머니의 배신도, 오윤서의 함정도 모두 지우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꿋꿋하게 버텼고 준비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한지우 씨, 본사에서 일하시면 아버님도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도요? 네.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비록 상처를 주었더라도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무척 맑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우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오윤서 징역 7년, 강태민 징역 6년, 횡령죄와 문서 위조, 그리고 무고 미수죄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이제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며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어요.
한 달 후 지우는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아시아 태평양 총괄 통역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명찰을 목에 걸었어요. 한지우 통역실장.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일정이 정리돼 있었어요. 중국 본사와의 화상회의, 일본 지사 통역 지원, 프랑스 거래처와의 계약서 검토. 지우는 일정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돼. 당당하게 쓸 수 있어. 점심시간 지우는 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실장님, 어제 중국 본사 회의 때 통역 정말 대단했어요. 저렇게 복잡한 법률 용어를 바로바로 옮기시다니. 고마워요.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실장님 경력 들었어요. 외교부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정말 멋지세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숨겨야 했던 경력이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지우를 존중해 준다는 거였어요. 능력으로 인정받고 정당하게 대우받는다는 것. 지우는 처음으로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지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원룸이 아니었어요. 회사 근처 투룸 아파트였죠. 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그래, 힘들었니?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밝아 보였어요. 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지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밥이었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지우야. 네, 아빠. 미안하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잖니.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빠, 응? 이제 괜찮아요. 빚도 다 정리됐고 저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 법무팀의 도움으로 채무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2억 원의 빚 중 실제 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탕감됐죠. 그리고 지우의 계약금으로 원금도 전부 갚았습니다. 이제 빚은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증거를 남겼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증거를 모으는 걸 보니까 내 잘못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증거를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절 구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이제 앞만 보기로 해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주말 지우는 데이비드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죠. 잘 지내고 있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부사장님 덕분입니다. 제 덕이 아니라 당신 실력입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어요. 요즘 회사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모두들 잘해주세요. 처음으로 제대로 일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어려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부사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씩요. 한 사람? 네.
부사장님을 믿기로 했어요. 처음으로요. 데이비드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도 조금씩 믿어보려고요. 아버지도요. 좋은 시작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일이요? 살아남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새 직원이 인사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20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죠. 반가워요. 한지우예요. 지우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저도 처음엔 다 어려웠거든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밝게 웃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선배가 될 수 있구나. 그게 기뻤어요. 받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줄 수 있게 됐다는 게요. 점심시간 지우는 창가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죠. 한지우 실장, 다음 주 파리 본사 회의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기꺼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든든하다.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지우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평범한 샌드위치였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졌죠. 왜냐하면 지우는 행복했으니까요.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일도 잘 풀렸고 새 후배도 왔고 데이비드 부사장님과도 통화했다. 아버지는 오늘 웃으셨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음이었다. 나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사람을 믿는 게 아직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다. 한 사람씩 천천히. 언젠가는 다시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날이 기다려진다. 일기장을 덮으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잔인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도 빛은 있으니까요. 데이비드처럼 진실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결국 승리하니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에 감동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통역할게요. 소년이 테이블 상석에 앉은 노신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칩니다. 모두가 거지라며 침을 뱉던 소년의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터져나온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고 억만장자 강일호 회장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변합니다. 이 거렁뱅이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최 이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에게 팔이 꺾여 비틀거리는 16살 소년 강태양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소년은 어깨에 맨 낡은 구두 상자를 부서져라 가슴팍에 끌어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요. 명동 뒷골목의 유령 같던 소년은 어떻게 이 거대한 태상그룹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된 걸까요?
그리고 소년이 그토록 처절하게 지키려 한 구두 상자 속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 같은 반전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3시간 전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던 명동 뒷골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동의 아침은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구두 굽소리로 시작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진 자리를 채우는 건 출근길 직장인들이 내뱉는 하얀 입김과 서로를 앞지르려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들 뿐이죠. 그 분주한 길모퉁이 사람들의 발목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소년 강태양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앞에 두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은 늘 까맣습니다. 독한 구두약 냄새가 손톱 밑과 살갗 깊숙이 배어들어 아무리 비누질해도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 낙인과도 같았죠. 하지만 태양의 낡은 가방 안에는 보물처럼 숨겨진 물건이 있습니다. 귀퉁이가 다 해진 영어 공책과 건전지를 테이프로 고정한 낡은 라디오 하나. 태양은 매일 밤 고시원 방에서 라디오 너머로 들려오는 BBC 뉴스를 받아 적으며 이 좁은 골목 너머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야, 구두나 똑바로 닦아. 어딜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이 내뱉은 가래 섞인 욕설에 태양은 서둘러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숨쉬듯 나옵니다. 그러던 중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태양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도를 펼쳐든 채 쩔쩔매는 그들에게 태양은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길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눈을 크게 뜨며 고마워하던 찰나 근처 노점 상인이 태양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태양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손님들한테 수작질이야. 구두나 닦을 것이지. 어디서 가짜 영어를 짓거려. 상인은 태양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공책을 뺏어 발로 지시겼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공책에는 밤새 꾹꾹 눌러 쓴 희망이라는 단어가 처참하게 번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비릿한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진흙 묻은 공책을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울음보다 더 깊은 서러움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되새겼습니다. 태양아,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세상은 넓단다. 절대로 이 골목의 시선에 내 가치를 가두지 마라. 태양은 다시 구두 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신사가 태양의 앞에 멈춰선 것은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였겠지만 지금은 먼지투성이에 굽마저 다 닳아버린 낡은 구두였습니다. 태양은 그 구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사진 속 남자가 신고 있던 그 구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지투성이에 굽이 다 닳아버린 구두. 태양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한도 건설의 강희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멀찌감치 물린 채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전부 내 잘못이야. 말순아,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는데.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순이라는 이름에 태양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말순. 그것은 태양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던 어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들려주었던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양은 홀린 듯 노인의 발치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양은 정성껏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가죽의 결을 따라 정성스럽게 문지르던 태양의 시선이 노인의 구두 안쪽
해진 내피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아주 작은 글씨로 1983 강이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수선해 주었다던 사진 속 그 특별한 구두가 확실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강 회장은 태양의 영특한 눈빛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 참 손이 맵구나. 혹시 너를 키워주신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태양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라면 우리 할머니를 기억하실까? 태양은 본능적으로 할아버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성함은 말순이었지만 태양은 일부러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저희 할머니 성함은 박순자라고 해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순자라. 흔한 이름이구나라며 씁쓸하게 웃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태양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그저 구두만 닮은 사람인 걸까?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통역사가 사고로 못 온답니다. 최 이사님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 회장이 당황하며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태양은 직감했습니다. 저 정직해 보이는 노신사가 탐욕스러운 비서에게 속아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태양은 구두 상자를 어깨에 메고 노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15층. 태양은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목한문 너머로 최 이사의 간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유럽 바이어들의 제안이 너무 강경합니다. 프로젝트 비용으로 70억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서명 안 하시면 저들 바로 일어설 기세입니다. 회사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습니까? 태양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바이어 중 한 명이 유창한 영어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100억을 제안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태양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0억? 최 이사는 중간에서 30억을 가로채기 위해 강 회장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 회장이 힘겹게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찰나 태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통역할게요. 최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거렁뱅이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최 이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고 경비원들이 태양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태양은 비틀거리면서도 가슴팍에 구두 상자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채 외쳤습니다. 저들은 70억이 아니라 100억을 말했어요. 저 사람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이어들은 놀란 눈으로 이 남루한 소년을 바라보았고 강 회장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유창한 영어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앞에 장내는 얼어붙었습니다. 하하. 회장님, 지금 저 거지놈의 연극에 속으시는 겁니까? 잠시 당황했던 최 이사가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태양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태양의 날꽃대 묻은 구두 닦기 옷을 훑어내리며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바닥에서 구두나 닦던 놈이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비즈니스 영어를 하겠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놈 분명 우리 기술을 빼돌리려는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예요. 아니면 어디서 간첩 교육이라도 받은 게 틀림없다고요. 최 이사의 억지 논리에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이 안 되네. 저 어린애가 어떻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태양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양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독학한 것뿐이에요. 최 이사님이 숫자를 속이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하지만 최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태양의 어깨에 매달린 낡은 구두 상자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태상그룹의 기밀 마크가 찍힌 봉투와 고가의 금시계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최 이사가 미리 심어둔 함정이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회장님 집무실에서 사라졌던 그 시계입니다. 저놈은 통역을 핑계로 이 안에 침입한 도둑놈이자 스파이입니다. 순간 강일호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양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혔던 어머니의 공책보다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불신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몰라요. 회장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태양은 울먹이며 강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태양을 바닥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냉담한 뒷모습을 보며 태양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어머니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정하고 가난한 소년의 진심 따위는 눈먼 권력 앞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요. 끌어내. 경찰에 넘겨서 배우가 누군지 철저히 조사해. 최 이사의 승리감에 도취한 명령과 함께 태양은 차가운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낡은 구두약 냄새가 소년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짓밟는 듯 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태양의 눈에선 투명한 눈물이 맺혀 흙먼지 섞인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기세등등한 외침이 회의실 벽을 타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장내에는 기분 나쁜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수록 강일호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 도둑놈은 잊으시고 계약서에 마저 서명하시죠. 더 늦어지면 바이어들이 정말 화를 낼 겁니다. 최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강 회장은 최 이사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태양이가 남기고 간 초라한 소지품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진 구두 상자 조각들, 다 닳아버린 솔, 그리고 진흙탕에 구겨진 낡은 종이 한 장. 강 회장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노신사의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1983년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젊고 패기 넘치는 자신과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여인 말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사진 뒷면에는 거친 글씨로 나의 자랑스러운 남편 1호에게 말순이 올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성공을 위해 비겁하게 등 돌렸던 여인 김말순의 필체였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급하게 태양이가 닦아주었던 자신의 구두로 향했습니다. 소년이 정성껏 문질렀던 그 구두 안쪽 해진 내피에 새겨진 1983 강이라는 자수가 오늘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 구두는 말순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하며 성공해서 꼭 다시 돌아오라고 눈물로 수선해 주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진 옆에 떨어져 있던 낡은 손수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는 가문의 문장이 비뚤비뚤하게 수놓아져 있었죠.
그것은 말순이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을 때 강 회장의 가문을 잊지 말라며 직접 새긴 증표였습니다. 아, 강 회장은 무너져 내리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거렁뱅이라고 무시하고 스파이라고 몰아세우며 차가운 경찰차에 태워보낸 그 소년.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자신이 버린 핏줄이자 단 하나뿐인 손자였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창이 되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강 회장은 손에 든 사진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년이 구두 상자를 지키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이제 노신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이 거대한 성이 사실은 자신의 손자의 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깨달은 노인의 절규가 고요한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일호 회장의 분노는 고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제 손으로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은 곧 최 이사를 향한 징벌로 이어졌습니다. 최 이사 자네,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강 회장의 음성이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압축되었습니다. 최 이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놈은 분명 도둑놈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입 닥쳐. 강 회장의 일갈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던졌습니다. 만년필은 최 이사의 발치에 떨어져 검은 잉크를 피처럼 흩뿌렸습니다. 강 회장은 바이어들을 향해 서툰 영어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계약 안 합니다. 이자는 사기꾼입니다. 바이어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는 사이 강 회장은 비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이사를 당장 보안팀에 넘겨. 그리고 회계감사팀 불러서 이 인간이 가로챈 돈, 단일전도 남기지 말고 다 찾아내. 최 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경찰차에 실려가던 태양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간다. 그 시각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안에 갇힌 태양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역시 냉혹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도둑놈이라는 멸시와 차가운 수갑뿐이었죠.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했던 말의 힘은 가난한 구두 닦기 소년에게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렸어. 세상은 넓지 않아. 나한테는 이 좁은 감옥이 전부인가 봐.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바닥에 먼지를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유치장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태양, 나오세요. 보호자 오셨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태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일호 회장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체면도 잊은 채 유치장 창살에 매달려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아. 태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저 도둑질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안다. 내가 다 안다. 이 못난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강 회장의 손이 떨리며 철창 사이로 들어와 태양의 까만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작고 거친 손을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끌어다 대고 오열했습니다. 내 손자,
내 핏줄을 내 손으로 버릴 뻔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차가운 감옥 안 노신사의 참에 섞인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양은 할아버지의 온기 어린 손길에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견뎌온 소년의 추위가 비로소 할아버지의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명동의 차가운 바닥을 구르던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태양은 더 이상 구두약 냄새가 밴 낡은 티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테이블 위에는 짙은 남색의 계약서가 정중히 놓여 있습니다. 6개월 전 아수라장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오늘 흐르는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일호 회장의 옆자리, 정갈한 수트를 입은 한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강태양입니다. 비록 손등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노신사가 된 할아버지 강 회장은 태양의 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꾸나. 유럽 바이어 측 대표가 서류를 검토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의 소동을 기억하는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이 계약이 우리에게 정말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회의실에 잠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이 답변을 준비하던 찰나 태양이 정중하게 손을 들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계적인 통역이 아닌 소년의 진심이 담긴 매끄러운 영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수명은 그 기초가 얼마나 정직하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낡은 구두를 수십 년간 수선해 신으시며 이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비록 한때 그 기초가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균열을 속이지 않고 정직이라는 시멘트로 다시 채웠습니다. 태양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소년의 유창한 언어 실력보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감에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태양은 바이어들을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구두를 닦으며 배운 것은 아무리 더러운 구두라도 정성을 다해 닦으면 반드시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태상그룹과 여러분의 파트너십 역시 그렇게 닦아나가겠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표 바이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장 정직한 통역사를 가졌군요, 회장님. 바이어가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조원 규모의 해외 계약이 마침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태양을 꼭 껴안았습니다. 최 이사의 왜곡된 언어가 파괴하려 했던 회사를 소년의 진실한 언어가 다시 살려낸 것이죠. 태양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동 골목에서 올려다보던 그 좁은 하늘이 이제는 소년의 발 아래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화려한 행사가 끝나고 강일호 회장과 태양은 꽃다발을 들고 교회의 조용한 묘원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공동묘지에 홀로 계셨던 할머니를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곳으로 새로 모신 날이었죠. 강 회장은 새로 새긴 하얀 묘비명을 떨리는 손으로 한참이나 쓰다듬었습니다. 묘비에는 김말순이라는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더니 그날 밤 서재에서 태양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태양아, 이제야 묻는구나. 처음 명동에서 만났을 때 너 왜 내 할머니 성함을 박순자라고 말했던 거니?
오늘 묘비에 새긴 성함은 분명 말순인데 말이다. 태양은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의 입가에 옅은 하지만 아주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양은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남긴 이제는 다 해져서 글씨조차 희미해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구두를 신은 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저를 돈으로 사려 하거나 과거를 부끄러워하신다면 절대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태양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제가 말한 가짜 이름에도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건 진심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두 닦기 소년이었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는지 아니면 그저 쓸모 있는 통역사가 필요하신 건지도 알고 싶었고요. 강 회장은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16 소년은 단순히 운 좋게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자신의 실력과 지혜로 할아버지의 곁에 설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거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 것이었구나. 강 회장은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이토록 영리하고 단단하게 자라주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태양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 때문에 서로 속이는 일은 없기로 해요, 할아버지.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렸고 영리한 소년의 진심이 끊어졌던 가족의 시간을 다시 있게 했습니다. 명동의 차가운 바닥에서 구두를 닦던 소년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쓰던 그 낡은 구두 상자는 강 회장의 서재 가장 높은 곳에 소중히 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기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희망을 닦아냈던 한 소년의 위대한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낡은 구두를 광내듯 반짝이는 기적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읽어드리는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